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미션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앙적인 내용보다는 오늘 기술적이거나 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발표를 드리는 것이라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요즘에 특히 2021년에 정말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도 좀 낯설기도 하고 사실 정의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앱을 써보셨다면, 그래도 메타버스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미 들어와 계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포켓몬, 그리고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데요. 아마 로블록스는 조금 어린 자녀분들이 할 수도 있고, 제페토도 좀 청소년들, 그리고 아마 포켓몬은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000만 다운로드가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앱이었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마켓은 또 지금 국민 앱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페이스북은 약간 이게 메타버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이게 연관이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소설이 벌써 30년이 됐죠? 근데 이 30년이 된 소설에서 아바타란 단어도 등장하고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바타의 몸을 빌려서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면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설정이었는데요. 당시에 등장했던 이런 메타버스, 아바타라는 단어들이 이제야 정말 화제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영화로 나와서 저희가 조금 익숙해졌죠. 근데 메타버스란 단어가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았는데, 이렇게 화제가 된 거는 작년 말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게임이나 영화나 그래픽스 쪽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래픽스 카드 이런 거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엔비디아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그래픽스 카드를 만드는,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황 님께서 작년 이제 10월에 회사 행사에서 Metaverse is coming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후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회사들도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는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또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 유명한 또 인터넷 게임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팀 트윈이 CEO께서도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의 경쟁자는 그런 OTT, 그런 TV나 방송이 아니라 포트나이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에픽 게임즈에서 출시한 게임이에요. 근데 포트나이트에 대해서 약간 그 말씀드리자면, 올해 그 포트나이트가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를 또 스폰서를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출시될 때 포트나이트에서 동시에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3, 2, 1 해서 다이너마이트 할 때 포트나이트에서 그걸 동시에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고, 포트나이트에서 BTS의 춤을 살 수가 있어요. 한 8,000원 정도 돈을 내면은 BTS 춤 2개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2개를 사면 자신의 아바타가 BTS 춤을 같이 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인데, 넷플릭스 CEO가 넷플릭스의 경쟁사는 포트나이트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또 올해는 또 하반기엔 특히 그 페이스북 CEO가 우리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회사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어요. 5년 내에 메타버스 회사를 만들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사실 그 페이스북이 정말 오랫동안 메타버스, VR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3분의 1 정도의 직원은 이미 VR이나 메타버스 쪽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들에서는 메타버스가 지금 화두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거 그 뜻을 단순히 소설에 나온 게 아니라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라면, 메타
metaverse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아마 뭐 메타 러닝이나 메타 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는 뭔가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verse는 universe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metaverse, 세계를 초월한다, 거의 경계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기술 쪽, 뭐 전산 쪽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IEEE, 이게 전자전산 쪽인데요. 이쪽은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되는 영속적이며 공유되는 3D 가상 공간으로 구성된 미래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고요. ASF 같은 경우는 이건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라는 기관인데요. 가상의 집합적인 공유 공간, 가상의 강화된 물리적 실체 플러스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가상 공간, 이렇게 뭔가 물리적, 가상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ASF 같은 경우가 정말 특이한 게 2006년, 2007년,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메타버스를 한번 정의를 했어요. 메타버스를 유형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 ASF가 15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전에 나눠온 유형이 과연 지금 2021년에도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이 메타버스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이게 꽤 포괄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메타버스 유행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Augmented Reality, Mirror World, Life Logging, 그리고 Virtual World,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ugmented Reality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포켓몬고 같은 경우죠. 그래서 실사랑 가상이 합쳐진 거예요. 이제 Augmented 됐다, 이제 합쳐졌다, 그런 뜻이고요. 또 미러 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배민이나 당근마켓 같이 실생활인데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이제 운전을 했다면 요즘엔 앱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했다면 지금은 앱에 있는 음식 사진들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활동들, 오프라인 활동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왔는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산업계에서는. 뭐 공장도 실제 존재하는 공장이 있다면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 월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는 게임 쪽이 좀 많은데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VR 글라스를 쓴다든지 뭐 게임 속에서 가상 캐릭터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뭐 나이키, 애플 워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로깅이 디지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라이프 로깅이나 아까 말씀드린 미러 월드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냐 이런 거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실생활의 데이터들이 모아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라이프 로깅, 이제 메타버스의 유형인데요. 일상 정보를 데이터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어디를 갔고, 근데 이런 것이 데이터화 됐을 때 참 유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는 이 라이프 로깅적인 측면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못 와서 지금 리모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 가려진 게 많아요. 과연 누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지, 누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누가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누구는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누구는 지금 갈망을 하고 있는지, 누구는 절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됐을 때 오히려 교회는 메타버스 속에서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데이터화돼서 더욱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신앙생활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개인화될 수도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거울 세계는 미러 월드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회가 복제돼서 지금 가상으로 가고 있는데 화면으로 만나는 거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들이 조금 더 생생해지거나 활발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광야에서 40년을 요약해서 경험할 수 있다던가, 뭐 지성소를 볼 수 있다던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던가, 물론 이런 것들은 뭐 미러 월드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버추얼 리얼리티나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랑 합쳐져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훨씬 더 실제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교회에게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기회일 것 같습니다. 또 가상세계 아주 중요한 메타버스죠. 그래서 로블록스, 제페토, 뭐 저기 마인크래프트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진짜 엄청 화제였어요. 미국에서 이게 화제가 된 정도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2.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유튜브의 등장도 진짜 엄청 입지적이었는데 심지어 유튜브보다 2.5배를 더 사용할 수 있다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MZ세대 그리고 10대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와 로블록스에서 만나는 친구는 거의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팬데믹, 코비드-19이 만들어낸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완전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죠. 또 제페토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코비드-19 전에는 제페토가 한 5천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BTS랑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못하게 된 순간 오히려 이런 가상 플랫폼들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갑자기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했어요. 근데 팬사인회를 했는데 팬사인회 한 대상자가 4,5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의 팬을 한 번에 사인회를 한다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상이어서 가능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페토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었던 사용자가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면서 2억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90%는 해외이고요. 그 증강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켓몬고와 같이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 사실은 이 증강현실이 조금 더 기대가 많긴 하거든요. 일단 산업 쪽에서는 뭐 마케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커머스나 이런 쪽에서는 이 증강현실이 조금 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디바이스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막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더욱더 꽃을 피운 이유 자체가 이 MZ세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연령대를 나눌 때 이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Y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리고 Z세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40살부터 25세 정도고, Z세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10대 초반까지고, 그보다 더 어린 세대는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TV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TV 자체가 없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X세대는 TV가 있었어요. 집에 TV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세대였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이라는 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집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 세대예요. 근데 더 나가서 G세대는 아주 어린 학생들까지 핸드폰도 있고 집에 태블릿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집에 있는 스크린의 숫자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아날로그 책이나 이렇게 신문을 보던 세대였다면, X세대는 이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디지털 이주민이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고,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아예 G세대는 아날로그를 거의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종이 신문이 있다는 사실도 거의 낯설 정도로 G세대한테는 그것이 낯설고, 네, 그렇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더욱더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지털적인 사고나 디지털 세상에서의 활동 자체가 실생활과 아날로그만큼의 가치, 그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의 신두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아까 몇 개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사실 지금 반짝 생긴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04년 정도 시작해서 뭐 이미 유명한 이제 앱이지만 로블록스 같은 경우만 해도 시작이 창립이 2004년이고 first release 그 출시된 게 2006년이에요. 15년 된 회사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 로블록스가 15년 만에 사용자가 지금 2억 가까이 된 거예요. 15년을 기다린 거죠. 로블록스를 처음에 사용했던 사용자들은 지금은 어른이 됐어요. 어렸을 때 자신이 게임을 했던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어느 순간 자신이 게임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거죠. 그리고 제페토만 해도 조금 새로운 플랫폼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2억 명의 사용자가 되는 데는 이제 한 2, 3년이 걸렸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면서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뭔가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코비드 19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 갈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물론 소상공인님들도 피해가 심하지만 지금 문화예술계가 엄청 타격이 컸거든요.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거. 네, 이것이 정말 컸는데 가상 공연이 가능해졌거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미술관도 가상에서 갈 수 있고 음악, 연극 또 가상에서 갈 수 있어서 아예 이런 가상을 타겟한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포트나이트도 있기도 하고 아예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연기 자체를 이렇게 그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하는 연극이 오히려 활발해진다던가 그럼 사용자들은 집에서 그 연기자들이 하는 연극을 보면서 자기 신이 또 실시간 거기에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연극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 이런 새로운 포맷에서의 예술이 장르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NFT로 해서 예술 작품들이 또 디지털로 판매가 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 팬 사인회 블랙핑크 그것도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커머스계가 지금 완전 메타버스에 엄청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 쪽이 어떻게든 이렇게 접점이 필요한 곳들은 이 가상의 플랫폼에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회사들은 그것이 뭐 제페토가 됐던 이프렌드가 됐던 뭐 게더타운이 됐던 각종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자신의 그 지점을 세우고 있어요. 버추얼 지점을. 거기서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제페토 안에는 지금 뭐 구찌나 나이키 등이 입점을 해서 나이키 신발을 자기 아바타한테 신기고 구찌 핸드백을 자기 아바타가 들게 하는 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엄청 비싸진 않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구찌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거는 브랜드들이 MZ세대한테 이걸 락인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를 자기 브랜드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 생활 지금 재택 근무가 많아져서 물론 학생들도 지금 학교를 못 갔죠. 그래서 입학식을 메타버스에 사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환영회를 지금 메타버스 속에 하는 것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그대로 옮겨서 공개를 하기도 하고 청와대도 청와대에 대한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날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들을 가상에 그대로 만드는 일들은 생각 외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아무래도 계속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에서 저희가 뭐 줌이나 뭐 팀즈나
뭐 구글 미츠나 이렇게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협업이 쉬워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가 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그 라이프록이 데이터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메타버스 활동을 통해서 모여진 거는 바로 데이터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날로그 활동이 아니라 디지털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다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그 기록된 걸 가지고 더욱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더욱더 커스터마이즈되고 개인화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맞춤형 메타버스를 또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하는 것이 요즘에는 아마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또 디자인적인 얘기를 아마 메타버스에서는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메타버스의 디자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보신 분들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는 엄청 실감형, 실사형이 있는가 하면은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만 해도 로우 폴리건이라고 하는데 그 카툰 라이크예요. 레고 같이. 그래서 이런 포토 리얼리스틱하고 카툰 라이크한 이 사이의 스펙트럼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만화같이 좀 단순한 캐릭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엄청 실사 같은 캐릭터를 좋아해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디자인적인 거는 아마 다양하게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개인 취향이기도 해서요. 제가 이것으로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늘 말씀드린 걸로는 갈증이 다 해결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아직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메타버스는 진화하는 개념이고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고 누구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금융이나 광고나 이런 SNS나 게임 회사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이 메타버스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고 싶어 해요. 저희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기회가 생기고 모바일 통해서 기회가 생겼듯이 이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도 이 신앙생활도 메타버스 속에서 조금 더 저희가 실감형 컨텐츠나 그런 뭔가 예배의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오히려 소외된 계층이나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선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는 건 디지털 격차가 있긴 해요. 이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이 있을수록 이것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소외됨이 강해져서 격차가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격차와 이런 실감 콘텐츠의 유익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이 시대의 문제이고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